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처럼 JW 포시즌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상류층의 화려함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수백 개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빛을 받아 산산이 부서졌고, 저명한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값비싼 향수와 은밀한 속삭임이 뒤섞인 공기를 감돌았다. 이곳은 진해건설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진해건설의 안주인이자 강태호 대표의 완벽한 아내였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틀어 올린 그녀의 목선은 섬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래 고고하게 빛났고, 몸에 꼭 맞는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지연은 입가에 훈련된 미소를 머금은 채 영향력 있는 정계 인사들과 재계 거물들 사이를 유려하게 오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우아함 그 자체였다. 김 의원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내분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듣는 이를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호라는 제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진해건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가문이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은 남편을 빛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역할을 10년 동안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해왔다. 하지만 오늘 밤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 속에 불협화음이 끼어들고 있었다. 강태호. 그녀의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무대 중앙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볼룸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서 짜증이 역력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지연이 잠시 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를 스치듯 지나쳐 반대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태호 씨, 표정이 좋지 않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가 팔에 가볍게 손을 얹자 그는 마치 불쾌한 것에 닿은 듯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시끄러운 자리는 역시 질색이란 말이지. 당신이나 즐기라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근 몇 달간 그의 냉담함은 짙어졌지만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면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가면마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듯 떼어내고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어. 알아서 마무리해. 라는 말을 남기고 테라스 쪽으로 사라졌다. 그가 향하는 곳을 무심코 바라보던 지연의 눈에 그의 비서인 오수진이 잠시 후 같은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이 들어왔다. 젊고 야망 넘치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복장을 한 여자였다. 지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안주인의 미소를 되찾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낸 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실크 드레스 아래 감춰진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불안감의 정체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감일 뿐이라고, 이 거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행사는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대기실로 돌아온 지연은 텅 빈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높은 하이힐이 발을 고문하고 있었고 머리를 조이던 실핀들이 두통을 유발했다. 그녀는 핀을 몇 개 뽑아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태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먼저 집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아직도 바람을 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전화를 걸려다 망설였다. 이런 사소한 일로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정말 피곤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들고 그가 사라졌던 테라스 방향의 복도를 따라 걸었다. 호텔 직원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곳을 통해 주차장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날카롭고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정말이지, 오늘 밤 그 여자 표정 봤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데 역겨워서 혼났네. 오수진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을지도 몰라. 강태호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지연에게 대하던 냉담함이 아닌 짜증 섞인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거대한 돌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뭘 걱정해요, 태호 씨. 이제 곧 끝날 텐데. 그 여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당신 덕분인 줄도 모르고. 아니, 사실은 내 덕분인가? 오수진이 요염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다. 강태호가 낮게 웃었다. 그래, 내 공이 크지. 네가 아니었으면 그 늙은이 한 회장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나한테 지분을 넘기지 않았을 테니까. 그 딸내미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회사를 물려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겠지. 멍청한 년, 지연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건강 악화로 경영권을 사위인 태호에게 넘겼던 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은밀해졌다. 그럼 이제 약속한 건 지켜야죠.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지분들, 그리고 저택, 그것들만 정리하면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그 여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터뜨릴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조작된 거지만 입술을 타고 흐르는 교태는 사라지고 잔인한 계략만이 남아 있었다. 그럼 그 여자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연은 차가운 대리석 기둥의 등을 기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횡령, 조작된 증거, 빈털터리?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을 내조하며 회사를 지키려 했던 나날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온 가정과 명예,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그녀의 가장 가까운 비서와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단 말인가. 걱정 마. 내일이면 다 끝나. 한지연은 더 이상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그 고고한 백조가 어떻게 진흙탕에서 구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강태호의 잔인한 속삭임이 지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은 격렬하게 입을 맞추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지연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끔찍하게 들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가 그녀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지연은 기둥 뒤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수백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가 차가운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는 사라지고 텅 빈 눈동자만이 절망의 심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정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림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감에 대한 분노였고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의였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랜드 볼룸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지연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끔찍한 배신의 파편들 뿐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는 빛의 강처럼 흘러갔다. 한때 그녀에게 안정감과 자부심을 주었던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정원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차고에 차를 세운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분노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났다. 태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오수진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연은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예술품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10년간 공들여 완성한 이 완벽한 공간은 사실 거대한 거짓말의 무대에 불과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제는 강태호의 것이 된 그 방.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배신의 증거? 아니,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을 뿐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소파에 무너져 내리듯 앉아있는 지연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꼬리말이 아니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손님들 앞에서 표정 관리도 못하고 그의 뻔뻔함에 지연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젯밤 테라스에서 한 말 다 들었어요. 태호의 눈썹이 잠시 꿈틀했지만 그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들었어? 잘 됐군. 그런 말이 빠르겠지.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했다. 어차피 오늘 다 정리하려고 했어. 당신 아버지 제삿날이라 좀 미룰까 했는데 당신이 먼저 알았다니 어쩔 수 없지.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의 제삿날, 그는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 인간이 맞아요? 인간? 지금 나한테 도덕을 따지는 건가? 멍청하긴.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 다 모이는 날이지. 당신 가문 사람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위선자들, 마침 잘 됐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게 좋겠지.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준비해. 마지막으로 진해건설 안주인 노릇 탈 기회는 줘야지. 2시간 후 지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태호의 계획대로 그녀는 지금 시아버지의, 아니, 자신의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모인 가족들 앞에 서 있었다.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 아닌 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던 성북동의 고택이었다. 이곳은 아직 지연의 명의로 남아있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었다. 친척들의 위선적인 위로와 안부 인사가 오갔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차가운 찻잔을 든 손을 감췄다.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태호가 예상대로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단단히 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서는 여자는 다름 아닌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매가 드러나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그리고 곧이어 지연에게로 향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서방, 지금 이게 무슨. 지연의 큰아버지가 소리쳤지만 태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다들 조용히 하시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제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제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오수진의 허리를 감쌌다. 보시다시피 오수진 실장입니다. 그리고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이기도 하고요. 폭탄 선언이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모욕감이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다. 미쳤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상간녀를 데리고 와. 지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비웃음으로 답했다. 상간녀, 곧 법적으로 정리될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한지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소리칠 입장은 아닐 텐데.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몇 개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하얀 봉투들이 제기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명백한 모독이었다. 이게 뭐야? 큰아버지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태호가 말했다. 하나는 이혼 서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고정되었다. 한지연 씨가 진해건설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오늘부로 형사 고소장도 접수할 겁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 지연이가 횡령을.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태호가 내민 서류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유령 회사, 그녀의 도장이 찍힌 자금 이체, 내역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신이 꾸민 짓이지. 그녀가 절규했지만 태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증거가 말해주겠죠. 아, 그리고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은 이미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도 곧 처분될 거고요. 당신 아버지의 유산이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오수진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꼴좋네요, 사모님. 아니, 이제 한지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이 그토록 고고한 척 앉아있던 그 자리, 이제 제가 앉게 됐거든요. 그녀의 속삭임은 뱀의 혀처럼 차갑고 악독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재산,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까지도. 친척들은 경악과 불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진해건설의 실세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이다. 태호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 전부 회사 돈으로 산 거지. 내 변호사들이 지금 한남동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당신 개인 물건이나 챙겨. 그것마저도 자비롭게 허락해 주는 거니까. 일시간 주지. 그 안에 짐 싸서 나오지 않으면 경비원들이 당신을 끌어낼 거야. 그는 오수진의 어깨를 감싸고 유유히 고택을 빠져나갔다. 지연은 텅 빈 마루에 홀로 남겨졌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는 낯선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변호사 한 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냉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강태호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행할 겁니다. 지연은 항변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감시하에 침실로 올라갔다. 그녀가 10년간 살아온 공간. 그곳에는 그녀의 추억이 아닌 강태호의 아내로서의 흔적만이 가득했다. 값비싼 보석, 명품 가방, 화려한 드레스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지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오수진이 이미 드레스룸에 들어와 마치 자기 것인 양지연의 물건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건 내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리겠는데? 안 그래요, 한지연 씨? 그녀가 지연이 가장 아끼던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보며 비웃었다. 지연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와 옷장 구석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외에 가장 수수하고 낡은 옷 몇 가지만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게 다예요? 꽤 검소하시네. 오수진이 빈정거렸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굳건히 들었다. 그녀가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태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연은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아, 참. 태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 명의로 된 차,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켰어. 혹시라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당신은 빈털털이야. 이 서울 바닥에서 당신을 받아줄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거니까. 거대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내어 닫혔다. 지연은 자신이 10년간 살았던 집 앞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서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남편, 집, 돈, 명예,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겼다. 서울 상류사회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그 눈물은 차갑게 마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모욕과 배신을 그녀는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다.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지연은 자신이 알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자신이 10년간 가꾸었던 정원을 등지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그녀의 지갑 속에는 남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현금 몇십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를 위한 빛은 아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기사의 질문에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냥 일단 강변북로 쪽으로 가주세요. 그녀는 무의미하게 강을 따라 흘러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연인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때 절친이라 불렀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상대방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지연아, 웬일이야? 목소리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한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미안, 지연아. 나 지금 좀 바빠서. 그리고 너 요즘 안 좋은 소문 돌던데. 강 대표님이 크게 화가 나셨다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하며 전화를 끊었다. 강태호가 이미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한지연이라는 이름의 횡령범, 부도덕한 아내로 낙인 찍혔다. 그녀를 알던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서울 상류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사회적 죽음이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좌석 깊숙이 몸을 묻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학교 근처에서 세워달라고 말했다. 그녀의 모교가 있는 지금의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복잡한 동네. 그녀는 이곳의 지리에 익숙했다. 예전에 자취방을 구하러 다녔던 기억을 더듬어 그녀는 가장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보증금 없음, 월 30이라는 낡은 종이가 붙은 한다세대 주택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건물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가진 현금 전부를 내밀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 열쇠를 받았다. 방은 끔찍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창문은 있었지만 벽에 막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다. 축축한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역류했다. 한때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품으로 채워졌던 그녀의 공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삶의 밑바닥이었다. 지연은 여행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강태호와 오수진이 웃고 떠들고 있을 그 시각, 그녀는 이 어둡고 축축한 구멍 속에 버려졌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먹지도 씻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벽에 곰팡이를 바라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TV를 켜자 경제 뉴스 채널에서는 진해건설 내부 비리 척결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강태호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슬픔과 결의에 찬 표정으로 신뢰를 배신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세상은 그에게 동정표를 보냈고 그녀는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욕감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죽음의 유혹을 느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이 끔찍한 고통도 끝나지 않을까. 그녀의 텅 빈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방을 열었다. 며칠 전 급하게 쑤셔 넣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다. 그리고 가방 바닥,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그것은 두꺼운 가죽으로 장정된 A 사이즈의 포트폴리오였다. 그녀가 대학 졸업 작품으로 제출했던 그녀의 모든 열정과 꿈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남동 집에서 왜 챙겨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챙겼던 것인지도 몰랐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포트폴리오의 끈을 풀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익숙한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그렸던 수십 장의 스케치와 청사진, 그리고 렌더링 이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허무는 공공도서관 디자인, 빛의 흐름을 이용한 지하 미술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주거단지. 그것들은 단순한 학생의 작품이 아니었다. 독창적이고 대담했으며 천재성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잊고 있었던 열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이었다. 건물의 구조와 공간의 의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건축학도 한지연. 그녀는 강태호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 그는 그녀의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과 정체성까지도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가장 아꼈던 도심 속 폐공장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 디자인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은사였던 노 교수가 붉은 펜으로 남긴 코멘트가 적혀 있었다. 세상이 너를 작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지연아, 너의 비전은 그보다 훨씬 거대하니까. 지연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뜨거운 눈물이 낡은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분노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생명력의 눈물이었다. 그래, 그녀는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곰팡 내 나는 지하방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 것이다. 강태호와 오수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그녀의 손에 남은 재능, 그것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건축가 한지연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몸을 씻었다. 곰팡 내에 나는 비누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묻은 절망의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문질렀다. 그리고 낡은 옷가지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었다. 그녀는 방 한구석의 작은 접이식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이번에는 10년 전의 학생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전사의 눈빛으로. 그녀는 낡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위에 10년의 세월 동안 변한 지금의 기술과 트렌드를 덧입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갈 것이다. 강태호가 경멸했던 그 멍청한 년이 어떻게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로 날아오르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연은 며칠 밤낮으로 낡은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10년 전의 디자인의 현재의 감각과 기술을 덧씌우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축가 한지연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남은 돈을 털어 인근 PC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횡령범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녀의 실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서울 시내의 중소 건축사무소 수십 곳에 보냈다. 한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화려했던 학력, 그것은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족쇄에 불과했다. 응답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잔혹했다. 대부분은 아예 읽지도 않았고 몇몇 곳에서는 경멸이 담긴 짧은 거절 메일이 돌아왔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프로필은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차갑고 단호했다. 한 곳에서는 심지어 인사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한지연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업계에 소문이 다 났는데 감히 이곳에 이력서를 내밀어? 남자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호 대표님께 우리가 당신을 받아주려 했다는 오해라도 사면 어쩌려고. 다시는 이쪽 업계에 발붙일 생각 마.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지연은 차가운 키보드 위로 이마를 떨궜다. 강태호는 그녀의 돈과 집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과 미래까지 완벽하게 봉쇄해버린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재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그는 그녀가 이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조용히 썩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배신자의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연으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유령이 되어야 했다. PC방의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과 값비싼 옷에 가려져 있던 본연의 모습.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한이서, 무채색에 아무런 과거도 담고 있지 않은 이름. 그녀는 이력서를 새로 작성했다. 학력은 유지하되 모든 경력을 지우고 소규모 프로젝트 프리랜서 경험 다수라고만 적었다.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삭제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잘 나가는 건축사무소가 아닌 당장 인력이 급한 업계의 변두리에 있는 곳을 노려야 했다. 그녀는 채용 사이트를 뒤지다가 아틀리에 롬브르, 에이틀리얼 롬브리라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공고를 발견했다. 그림자 공방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이름이 지금의 그녀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들은 경력 무관, 열정만 있는 신입 어시스턴트를 구하고 있었다.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발판이 필요했다. 사무실은 을지로의 낡은 공구 상가 3층에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갖 자재 샘플과 설계 도면, 부서진 모형들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잔뜩 날이 선 표정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아틀리에 롬브르의 대표이자 유일한 디자이너인 장철수 실장이었다. 장 실장은 커피로 얼룩진 서류 더미에서 눈을 들어 한이서, 즉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의심이 가득했다. 한이서 씨, 이력서가 아주 깨끗하네. 거의 백지 수준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배에 찌든 듯 거칠었다. 우리 같은 곳은 커피 타고 복사하는 자비리 반이야.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겉모습은 곱게 자란 것 같은데. 그는 지연의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고생을 모를 것 같은 손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비꼬았다. 지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경멸을 경험했다. 이 정도의 무례함은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자빌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하러 왔습니다. 장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밝혀 있었다. 지연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에 장 실장은 어이없다는 듯 터웃음을 쳤다. 디자인? 신입 어시스턴트가 무슨 디자인이야. 도면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다행이지. 그는 마치 그녀를 쫓아내려는 듯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펼쳐진 도면 한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것은 지연의 눈에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평면도였다. 이거 봐, 10평짜리 오피스텔이야.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침실, 주방, 작업실, 그리고 욕조까지 넣어달래. 미친 소리지. 장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전에 있던 놈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도망갔어. 당신이 말하는 그 디자인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 그것은 명백한 테스트이자 모욕이었다. 그는 지연이 겁을 먹고 물러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연은 그 도면을 보자마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문제인 동시에 기회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실례지만 트레이싱 페이퍼와 펜 좀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요청에 장 실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트레이싱 페이퍼 한 장과 펜을 던져주었다.
지연은 도면 위에 종이를 겹치고 망설임 없이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10년간 멈춰있던 그녀의 뇌가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간을 분석하고 동선을 계산하고 빛의 방향을 읽었다. 장 실장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녀의 손놀림을 의심스럽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10분, 그리고 15분이 흘렀다. 지연은 펜을 놓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실장님은 지금 평면적으로만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공간,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활용해야죠. 그녀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기존의 모든 벽을 허문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침실 공간을 바닥에서 1.5m 위로 올린 로프트 형식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그 아래 남는 공간 전체를 거대한 수납장과 슬라이딩 방식의 책상으로 채웠다. 공간을 차지하던 침대가 공중으로 올라가자 바닥 면적은 2배로 넓어졌다. 주방은 한쪽 벽면에 빌트인으로 최소화하고 반대편에는 작업 공간과 분리되는 가벽을 세우되 그 가벽 자체를 책장이자 파티션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는 분리되지만 답답하지 않죠.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장 실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욕조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샤워 부스 대신 건식 화장실 안에 작은 히노키 욕조를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의 소형 주택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죠.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녀의 디자인은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닌 완벽한 건축적 해결책이었다. 장 실장은 스케치를 든 채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기존 도면과 스케치를 번갈아 보았다. 이런 신선하고 대담한 접근, 그러면서도 지극히 실용적인 해법. 이것은 자비를 하러 온 신입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 정도의 공간 이해도와 창의력이라면 최소 10년 차 이상의 베테랑 디자이너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지연을, 아니, 한이설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감탄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 디자인이 자신의 파산 직전인 회사를 구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 실장은 스케치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비벼 껐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고 지연은 그에게 동아줄처럼 보였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처음의 냉소는 사라져 있었다. 월급은 기대하지 마.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이야. 그래도 하겠어. 자빌도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할 거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지를 시험했다. 네,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연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아틀리에 롬브르의 문을 열고 나왔다. 을지로의 시끄러운 소음과 매캐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남동의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저시급을 받는 막내 한의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복수의 첫 번째 발판이 이 그림자 공방에서 마련되었다.
아틀리에 롬브르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은 현실과 한 줄기 희미한 희망 사이의 줄타기였다. 한이서, 아니, 한지연은 말 그대로 자빌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을 지로에 먼지 쌓인 사무실 문을 가장 먼저 열었고 독한 원두로 장 실장의 커피를 내렸으며 산더미처럼 쌓인 자재 샘플을 정리하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영수증을 처리했다. 한때 수십 명의 가사 도우미를 지휘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본드 자국과 종이의 베인 상처로 거칠어져 있었다. 장 실장은 그녀를 여전히 미심쩍어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내놓은 10평 오피스텔 디자인은 까다롭던 클라이언트를 단번에 만족시켰고 그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파산 직전이던 사무실에 작은 일거리들을 물어다 주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세한 상점의 리모델링이나 주택의 부분 수리 같은 업계에서는 잡무로 취급받는 일들 뿐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재능을 더 큰 무대에서 증명하고 싶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사무실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밀린 임대료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장 실장은 매일 밤 소주병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다. 젠장, 이 바닥은 역시 인맥이야. 강태호 같은 놈들이 모든 큰 공사를 독차지하고 우리 같은 놈들은 찌꺼기나 줍고 있으니 그는 진해건설의 이름을 씹어뱉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연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자신의 도면을 그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큰 건이 하나 터졌다. 물론 아틀리에 롬브르의 기준에서 큰 건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태양그룹이 소유한 신토 호텔 싱토의 대규모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군 건설사의 하청, 그 하청의 재하청. 그야말로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직원용 휴게실 및 백오피스 공간 개선이라는 초라한 하도급 계약이었다. 다른 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한 것을 장 실장이 억지로 따낸 것이었다. 이봐, 한이서, 우리가 신토 호텔에 입성한다고. 장 실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가장 구석진 공간일지라도 태양그룹의 프로젝트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성과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 계약서를 보고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닐 수도 있음을. 태양그룹, 그곳은 강태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안달하던 진해건설의 규모로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던 거대한 성벽이었다. 현장 답사를 위해 신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그 거대한 규모와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호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이었다. 수백 명의 인부들과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천막으로 가려진 호텔의 심장부인 메인 로비가 있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고성과 신경질적인 소음은 프로젝트가 순탄치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쯧쯧, 저기 로비 때문에 지금 전체 공정이 다 멈췄다는군. 장 실장이 현장 소장에게서 주워들은 정보를 지연에게 전달했다. 세계적인 이탈리아 디자이너를 모셔왔는데 디자인은 멋지지만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거야. 게다가 태양그룹의 최민준 회장이 디자인을 또 뒤엎으라고 했다더군. 아주 지독한 인간이라는 소문이 자자해. 최민준, 지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태양그룹의 총수가 된 얼음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유명한 인물. 강태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동시에 선망하던 존재였다. 지연은 자신들이 맡은 지하의 직원 휴게실 도면을 확인하면서도 온 신경은 저 천막 너머의 메인 로비에 쏠려 있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본능이 그곳에 거대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틀리에 롬브르에서 밤샘 작업을 하던 중 지연은 장 실장의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두꺼운 도면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신토 호텔 전체 도면이었고 그 안에는 문제의 메인 로비 설계도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 실장이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겨우 얻어낸 참고용 자료였다. 지연은 홀린 듯이 그 도면을 펼쳤다. 과연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작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로비를 압도하고 중앙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했다. 디자인이 너무 무거웠다. 과도한 구조물들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인 한강 조망을 가로막고 있었고 로비 본연의 기능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최민준 회장이 새로 요구했다는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의 변경은 이 무거운 구조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트레이싱 페이퍼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감하게 중앙의 무거운 기둥들을 제거했다. 대신 건물의 기본 하중을 지탱하는 코어 기둥을 활용하고 가벼운 신소재를 사용한 캔틸리버, 구조의 메자닌, 메사닌, 층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개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한강을 향한 벽면 전체를 스마트 글라스로 교체하여 시간대에 따라 채광을 조절하고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1층은 유기적인 흐름을 가진 개방형 라운지로 공중에 뜬 메자닌층은 프라이빗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VIP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었다. 구조적 문제, 기능적 요구, 그리고 미학적 가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완벽한 건축적 해답이었다. 그녀는 꼬박 이틀 밤을 새워 이 대담한 제안을 스케치와 간략한 3D 렌더링으로 완성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저 이 완벽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탈진하듯 책상에 엎드렸을 때 장 실장이 출근했다. 아니, 한희서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는 다른 사람의 도면을 멋대로 수정하고 있는 지연을 보고 경악했다. 실장님, 이건 지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장 실장의 휴대폰이 불이 나게 울렸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전체 하청업체 회의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말단 업체까지 왜? 장 실장은 사색이 되었다. 로비 문제로 인해 경로한 최민준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긴급 회의였고 모든 관련자는 예외 없이 참석하라는 지시였다. 장 실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넥타이를 맸다. 망했어, 망했어. 분명히 우리 같은 놈들한테 불똥이 튈 거야. 계약이 잘릴지도 몰라. 그는 허둥지둥 서류를 챙겼다. 그때 지연이 자신이 밤새 작업한 스케치 뭉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실장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 쓰레기를 지금 뭐 하러? 장 실장이 소리쳤다. 혹시 모르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만약 모두가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을 때 실장님이 이걸 보여주신다면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장 실장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광기처럼 보일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지연의 스케치를 자신의 서류 가방 가장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다. 미친 소리. 하지만 버리는 것보단 낫겠지. 태양그룹 본사의 대외의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일군 건설사 임원들부터 세계적인 이탈리아 디자이너 팀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상석에는 태양그룹의 총수 최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30 중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멈췄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두를 떨게 만들었다. 일정은 이미 2달이나 지연됐고 추가 비용은 수백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도 구조적 문제와 디자인 협의 따위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군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오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 회장님, 예술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닥치시오. 최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예술 작품을 의뢰한 게 아니라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잠을 자고 비즈니스를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할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예술은 기둥이 천장을 뚫을 지경이고 로비는 햇빛도 안 드는 동굴이 되어가고 있죠.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서 손떼게 될 줄 아십시오. 회의실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가장 구석자리 말단 하청업체 대표로 불려온 장 실장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기만을 바라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최민준이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 반동으로 테이블 끝에 있던 물잔이 엎어졌다. 물이 쏟아지며 장 실장의 낡은 서류 가방을 덮쳤다. 아이고, 장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가 허둥지둥 가방을 뒤집어 물을 털어내려던 순간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직원 휴게실 도면, 세금 계산서, 그리고 가방 가장 밑바닥에 쑤셔 넣어졌던 한지연의 대담한 로비 스케치 몇 장이 젖은 채로 바닥을 굴러 정확히 최민준의 발 아래 멈춰 섰다. 최민준은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젖은 종이를 무심코 털어내려다 그 위에 그려진 역동적인 선들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종이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머리 싸매고 고민하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낡고 젖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캔틸레버 구조의 매장인 스마트 글라스, 유기적인 동선.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색이 된 채 떨고 있는 장 실장을 바라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이 지연의 스케치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어디서 아마추어가 낙서라도 조용. 최민준이 그를 제압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장 실장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디자인 누가 한 겁니까? 태양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팽팽했다.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그리고 수십 개 하청업체의 목숨줄이 상석에 앉은 한 남자의 입에 달려 있었다. 최민준 회장은 젖은 스케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종이와 그 종이의 주인이라고 추정되는 남자를 번갈아 찔렀다. 이 디자인 누가 한 겁니까?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날카로운 호기심과 위험한 흥미로 섞여 있었다. 장철수 실장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낡은 양복은 엎질러진 물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것이 회장님, 그건 그냥 저희 직원이. 그는 횡설수설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거만한 수석 디자이너가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다. 웬 낙서입니까? 수준 떨어지는 장난은 치우시죠. 그의 말에 몇몇 일군 건설사 임원들이 동조하는 듯한 얕은 헛기침을 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이 대담한 스케치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장난. 기둥을 없애고 빛을 끌어들였어. 막힌 공간을 열고 흐름을 만들었지. 여기 있는 당신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몇 달째 못 풀고 있던 문제를 이 종이 쪼가리는 단번에 해결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위압감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장 실장, 최민준이 그를 불렀다. 이걸 그린 사람, 지금 당장 여기로 데려오시오. 1시간 주지. 1시간 뒤에 우리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오직 이 제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거요. 그는 장 실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만약 이 디자이너를 데려오지 못하면 아틀리에 롬브르는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줄 아시오. 문이 닫히고 장 실장은 거의 실신 직전의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 실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겨웠다. 받아, 제발, 받아.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지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어떻게 돼?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아니, 살았나? 모르겠어. 장 실장은 거의 울부짖었다. 한희서 씨, 당신 지금 당장 태양그룹 본사로 와. 택시 타고 날아와. 1시간 안에 못 오면 우리 둘 다 한강물에 빠져야 돼.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와. 전화를 끊은 지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장 실장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히스테리가 아닌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기회일 수도 혹은 함정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설 시간도 없었다. 작업하기 편하게 입었던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통 넓은 면바지. 그녀는 그 위에 낡은 재킷을 걸치고 질끈 묶었던 머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한의서의 필수품인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그것은 그녀의 예리한 눈빛을 가려주고 한지연의 흔적을 지워주는 유용한 위장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에 잠시 숨을 죽였다. 강태호의 진해건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한 제국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지만 등을 곧게 폈다.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공포의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장 실장이 뛰어나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왔구나, 제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지?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연은 장 실장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는 아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석에 앉은 최민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신발과 뿔테 안경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싸고 앉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지연은 그들을 발견했다. 테이블 반대편, 일군 건설사 임원들 사이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태호. 그리고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오수진. 진해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 아마도 가구 납품이나 인테리어 시공 하청을 따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 두 사람.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낯선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한의서였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고 오직 상석에 앉은
최민준만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지금 그녀의 적은 강태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적은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편견과 의심이었다. 당신인가? 최민준이 입을 열었다. 이걸 그린 게. 지연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아틀리에 롬브르 소속 한이서입니다. 오수진이 강태호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킥킥거렸다.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뭘 알겠냐는 비웃음이었다. 강태호는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최민준이 스케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설명해봐. 이 그림 구조 기둥을 2개나 없앴더군.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냥 학생 과제물인가?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회장님, 저는 기둥을 없앤 것이 아니라 하중을 재분배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기존 설계는 불필요한 장식 기둥들이 시야를 가리고 동선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의 핵심 하중을 지탱하는 코어 기둥 2개를 보강하고 거기에 경량 강철 합금으로 제작된 캔틸레버 구조의 메자닌 층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1층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2층이라는 새로운 기능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캔틸레버? 저 거대한 공간을 지탱하려면 빔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요? 미관을 완전히 해칠 거요. 지연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신 HFRC 고강도 섬유 보강, 콘크리트와 탄소 섬유 보강재를 함께 사용하면 빔의 두께를 현재 설계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강도는 3배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관은 장식이 아닌 구조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용어 사용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제 강태호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 모를 여자가 당돌하게 떠드는 모습이 거슬릴 뿐이었다. 진해건설의 수석 엔지니어가 비웃으며 말했다. 신소재?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생각해 봤습니까? 저런 걸 쓰기 시작하면 예산이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태양그룹이 돈이 많다고 해도 이런 무모한 도박은 도박이 아닙니다.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예상한 비용 분석표입니다. 그녀는 장 실장에게 눈짓했고 장 실장은 허둥지둥 지연이 밤새 준비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현재 설계는 과도한 대리석과 청동 구조물로 인해 엄청난 데드로드, 고정 하주를 발생시킵니다. 그로 인해 기초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죠. 제 디자인은 경량 합금과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하여 전체 고정 하중을 30% 이상 줄입니다. 그녀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초기 자재 비용은 10%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방식이 단순해져 전체 공사 기간을 최소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 2달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한강을 향한 전면 스마트 글라스 파사드는 낮에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밤에는 미디어 아트로 활용되어 호텔의 에너지 비용을 장기적으로 20% 이상 절감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디자인은 현재의 실패한 설계안보다 총 비용이 최소 15% 저렴합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예술, 공학,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완벽한 기획안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그 초라한 여자와 자신의 전철을 연결짓지 못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내 예술에 대한 모독이야. 이건 영혼이 없는 기능적인 상자일 뿐이라고. 호텔의 품격이. 지연은 그의 격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받아쳤다. 품격은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건축은 조각품이 아닙니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실장님의 예술은 그 그릇의 본질적인 기능을 무시했습니다. 고객의 동선을 방해하고 한강이라는 최고의 전망을 가로막았으며 회장님의 기능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제 디자인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것이 건축가로서의 제 대답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1분간 아무 말 없이 한이서라는 이 당돌한 여자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결정이 내려졌음이 분명했다. 그는 이탈리아 디자이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 팀은 지금부로 해고입니다. 위약금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한이서 씨,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토 호텔 메인 로비의 디자인 총괄은 아틀리에 롬브르가 맡는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리더는 한이서 씨 당신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 계신 일군 건설사분들, 엔지니어분들. 당신들은 이제부터 한이서 씨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듣도 보도 못한 하청업체, 그것도 웬 촌스러운 여직원 하나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을 차지해버린 것이다. 오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지연은 자신의 도면을 챙겼다. 강태호가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운 좋은 줄 아시지, 한이서 씨. 하지만 그 운이 얼마나 갈지 지연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자신의 도면을 챙기는 지연의 뒷모습을 그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어깨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신토 호텔 로비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이서, 아니, 한지연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야전 사령관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뿔테 안경과 수수한 옷차림이라는 위장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현장을 장악하는 힘은 그 어떤 남성 관리자보다도 강력했다. 그녀는 일군 건설사의 베테랑 현장 소장들과 매일같이 부딪혔다.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한 하청업체, 심지어 젊은 여자인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한 팀장, 이거 도면대로 시공하면 하중 못 버팁니다. 우리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론이랑 현실은 달라요. 현장 소장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무시하듯 말했다. 강태호의 진해건설에서 파견된 하청 인력들은 특히 더 비협조적이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자재를 바꿔치기 하려 하거나 고의로 공정을 지연시키며 그녀를 시험했다. 그들은 그녀가 최민준 회장의 눈에 들어온 좋게 감투를 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지연은 그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구조 계산이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들의 면전에 펼쳐 보였다. 소장님, HFRC 배합 비율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탄소 섬유 보강제가 들어가는 지점의 텐션 값입니다. 이 수치가 보장된다면 하중은 도면보다 120% 초과 달성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지금 시공 중인 부분 당장 중단하고 재시공하십시오. 자재 검수표도 다시 가져오시고요. 그녀의 반박은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물의 뼈대를 꿰뚫어 보는 건축가였다. 그녀의 정확한 지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압박에 베테랑 소장들도 결국 입을 다물고 그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최민준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러 지연이 남긴 흔적들을 확인했다. 최민준은 그녀의 존재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와 아첨꾼들을 상대해왔지만 한이서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고 오직 일의 본질, 즉 완벽한 공간을 구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지성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열정은 차가웠으며 그녀의 실행력은 무자비했다. 그는 그녀의 뿔테, 안경과 낡은 재킷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보았다. 마침내 수개월간의 대전쟁이 끝났다. 리노베이션의 핵심이었던 메인 로비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천막이 걷히는 순간 현장의 모든 인부들과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곳에는 과거의 어둡고 무거운 동굴 같은 공간은 사라지고 빛과 공간이 빚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강의 햇빛이 전면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중에 구름처럼 떠있는 메자닌 층은 로비 전체에 역동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건 기적이군. 최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로비 중앙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먼지 투성이인 안전모를 벗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냈다. 수고했소, 한 팀장. 아니, 한이서 씨.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감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신토 호텔 그랜드 리오프닝 파티. 서울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언론이 총출동하는 밤이었다. 지연은 아틀리에 롬브르의 대표 디자이너 자격으로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한지연의 잔해를 딛고 한이서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였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거대했다. 그녀는 장 실장에게서 받은 첫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전부를 자신에게 투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곰팡 내 나는 지하방의 한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담동의 최고급 살롱에서 머리를 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다. 10년간 강태호의 취향에 맞춰 억눌렀던 그녀의 본래의 아름다움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날카롭고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 실크 드레스였다. 한쪽 어깨를 대담하게 드러내고 등은 깊게 파여 그녀의 완벽한 척추선을 강조했다. 10년간 입었던 순종적인 아내의 파스텔 톤 드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지성을 감싸는 갑옷이었고 그녀의 부활을 알리는 깃발이었다. 그녀는 뿔테 안경을 벗어 던졌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눈매는 흑요석처럼 날카롭고 깊게 빛났다. 신토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에 대한 탐욕과 과시욕으로 들끓고 있었다. 지연은 그 모든 소음의 중심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저토록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지성을 동시에 갖춘 여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치며
파티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강태호와 오수진. 진해건설은 이번 리노베이션에서 가구 납품의 일부를 따냈고 그것을 발판 삼아 태양그룹에 어떻게든 줄을 대려는 속셈이었다. 오수진은 화려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강태호의 팔짱을 낀 채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강태호는 그런 그녀를 과시하며 최민준 회장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저희 가구 납품 건은 정말. 강태호가 최민준에게 아부의 말을 건네는 순간 최민준의 시선이 그의 어깨 너머로 향했다. 최민준의 얼음 같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에메랄드 그린 색드레스의 여인을 보고 숨을 멈췄다. 강태호와 오수진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오수진의 첫 반응은 노골적인 질투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최민준 회장의 시선을 독차지한단 말인가. 누구야, 저 여자?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녀가 강태호의 옆구리를 찔렀다. 강태호 역시 낯선 여자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최민준에게 접근하려는 또 다른 불나방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들은 한이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지연은 그들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다. 그녀는 강태호와 오수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최민준만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회장님, 멋진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 맑고 단단하며 매혹적인 그 목소리, 강태호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익숙한 목소리는 그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최민준 회장님. 이제 이번 신토 호텔 리노베이션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모든 조명이 무대로 집중되었다. 최민준이 강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잠시 실례하지, 강 대표. 내 파트너를 맞이해야 해서. 최민준은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고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오수진의 얼굴이 질투로 일그러졌다. 강태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로 올라선 최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밤 신토 호텔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비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을 지나 지연에게 머물렀다.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분입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빛과 공간이라는 본질만으로 이 로비를 재창조해낸 천재적인 디자이너 아틀리에 롬브르에 한이서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스포트라이트가 지연을 비췄다. 강태호는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이름을 들었다. 한이서, 그 촌스럽고 볼품없던 안경잡이 여직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위를 다시 쳐다보았다. 조명 아래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서 있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이름표에 선명하게 적힌 한이서. 강태호의 뇌가 정지했다. 한이서와 한지연.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 10년간 자신의 곁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뿔테 안경으로 가려졌던 그 얼굴. 수수한 옷차림에 감춰져 있던 그 완벽한 몸의 곡선. 강태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한지연이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고 진흙탕 속에 버렸던 그의 아내
한지연이었다. 어머, 태호 씨, 왜 그래요? 오수진이 강태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물었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저 강태호가 저 여자에게 넋이 나간 것이라 생각하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강태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강태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무대 위의 지연에게로. 지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객석의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과 벌레를 보는 듯한 가벼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이 강태호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오수진은 얼어붙은 강태호와 무대 위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연을 번갈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신토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적인 행사의 열기로 뜨거웠지만 그 중심에는 차가운 태풍의 눈이 형성되고 있었다. 강태호는 바닥에 깨진 샴페인 잔의 파편처럼 산산조각 난 정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무대 위에서 내려와 모든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한지연, 아니 한이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여자가 감히 자신이 진흙탕 속에 버렸던 그 여자가 어떻게 저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최민준의 옆에 서 있단 말인가. 오수진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강태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호 씨, 정신 차려요. 저 여자가 대체 누구예요? 오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그는 한이서라는 이름과 한지연이라는 얼굴이 일치하는 그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멸시했던 촌스러운 여직원이 사실은 자신이 배신했던 아내였다는 사실을. 파티는 계속되어야 했다. 최민주는 지연을 축하 인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소란스러운 볼룸을 벗어나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테라스로 그녀를 안내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시끄러운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최민준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드러난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지연은 그의 손길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피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추위는 익숙합니다. 그녀는 재킷 대신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중 하나가 그녀가 머물던 곰팡 내 나는 지하 방일 것이다. 최민주는 그녀의 거절에 불쾌해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만나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의 돈과 권력에 쉽게 넘어오지 않았다. 오늘 밤 한이서 씨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소. 그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다. 당신의 디자인은 신토 호텔을 구했지만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보다 더 강렬하군. 그의 시선은 그녀의 지적인 눈매와 드레스 밖으로 드러난 섬세한 쇄골 라인을 오갔다. 태양그룹은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아틀리에 롬브르 같은 작은 공방에 있기에는 당신의 그릇이 너무 커. 태양건설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 자리를 제안하지.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업계 말단에서 단숨에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부사장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가 디자인 총괄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둔 진짜 의도를 읽었다. 그것은 전문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제안입니까? 그녀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최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여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둘 다라면?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당신의 지성에 매료됐고 오늘 밤에는 당신의 아름다움에 놀랐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데 익숙한 사람이요. 한이서 씨, 당신을 원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유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배자의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제국 안에서 부사장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등을 돌려 다시 볼룸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한 남자의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해야 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제국을 세워야 했다. 그녀가 테라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다. 강태호였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눈이 풀려 있었고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창백했다. 지연, 당신. 정말 당신이야?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절박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연은 자신의 팔을 붙잡은 강태호의 손을 마치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향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강태호 대표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제 이름은 한이서입니다. 그녀의 냉정한 부정은 그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도 강태호의 심장을 깊게 후벼 팠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지연이 그를 지나쳐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또 다른 인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최민준처럼 젊지도 강태호처럼 절박하지도 않았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독수리처럼 예리한 노신사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최민준의 제안, 강태호의 절망적인 모습을 파티장 구석에서 와인잔을 든 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한이서 씨라고 했던가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아니, 한지연 씨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겠지. 지연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경계심을 가득 담아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소개는 나중에 하지. 나는 그저 오늘 밤 아주 인상적인 연극을 본 관객일 뿐이요. 노신사가 미소를 지었다. 설계안도 훌륭했지만 진짜 걸작은 강태호의 얼굴이었어. 당신은 오늘 밤 저자의 영혼을 부숴버렸지. 그것도 아주 우아하게.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서울 PE의 권희한이라고 하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권희한. 서울의 마이더스라 불리는 사모펀드 업계의 전설적인 투자자. 그리고 강태호가 지금의 진해건설을 세우기 전 그의 첫 번째 투자자였으나 강태호의 배신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그와 철천지원수가 되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강태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적수, 권희아는 그녀를 파티의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한 라운지로 이끌었다. 최민준 회장이 당신에게 자리를 제안했겠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당신을 그의 새장에 가두고 싶어 할 거요. 아름답고 똑똑한 새를 얻었으니. 하지만 당신은 그런 새가 아니지 않소? 그는 지연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당신은 복수를 원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 복수를 아주 비싼 값에 사고 싶소. 그는 최민준처럼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본금. 당신의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리시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H 아키텍처라. 이름도 좋군. 나는 당신 회사의 지분을 원하지 않소. 오직 조건은 하나요.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진해건설을 무너뜨리시오. 강태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자를 당신이 기어 나왔던 그 시궁창보다 더 깊은 곳에 처박아 버리시오. 그것은 악마의 제안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옥을 경험했다. 건의하는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지만 지연은 그를 자신의 발판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제국 안에서 안주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는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자본금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지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흥분이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그것만이 담겨 있었다. 건의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진해건설의 숨통을 끊는 데 필요한 모든 금액.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9시 내 사무실로 오시오.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준비해 두겠소. 지연은 두 개의 거대한 제안을 손에 쥐었다. 하나는 태양이라는 제국 안에서의 안정된 권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수라는 지옥행 급행열차의 티켓이었다. 그녀는 명함 두 장을 내려다보았다. 테라스에서 그녀를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최민준. 그리고 저 멀리 오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강태호. 그녀는 권희안의 명함을 쥐었다. 그녀는 파티장을 나왔다. 최민준의 비서가 차를 대기시키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권희안의 기사가 리무진의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은 채 당당하게 걸어 나와 택시를 잡았다.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가 밤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였다. 권희안과의 계약은 신속하고 냉혹하게 체결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금융가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다. 권희안은 지연에게 백지 수표와도 같은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조건은 단 하나, 강태호와 진해건설의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렇게 H 아키텍처가 탄생했다. H는 그녀의 성, 하늘을 의미했지만 세상에는 휴먼 또는 할머니의 약자라고 알려졌다. H 아키텍처의 등장은 업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사무실은 신토 호텔의 성공으로 그녀에게 매료된 최민준 회장이 소유한 강남의 한 빌딩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주했다. 그녀는 장철수 실장을 아틀리에 롬브르에서 스카우트의 시공 총괄 이사로 앉혔다. 그는 자신의 낡은 사무실을 기꺼이 버리고 지연이라는 천재의 날개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구조 엔지니어들과 친환경 기술자들을 영입했다. 첫 번째 전쟁터는 서초구에서 발주한 스마트 융합타워 입찰 경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 규모로 강태호가 지난 1년간 공들여온 진해건설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다. 강태호와 오수진은 이미 로비를 끝마쳤다고 확신하며 입찰 설명회장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강태호는 그날 밤 파티 이후 한지연의 망령에 시달렸지만 애써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다. 그는 그것이 악몽이었다고 치부했다. 설명회장의 문이 열리고 H 아키텍처 대표 한지연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었다. 강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다시피 입을 틀어막았다. 지연은 더 이상 뿔테 안경이나 낡은 재킷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라인의 흰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좌중을 압도했고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진해건설의 프레젠테이션은 구태의연했다. 비용 절감과 빠른 공기만을 내세운 상상력이 부재한 설계였다. 강태호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발표는 재앙과도 같았다. 오수진이 옆에서 그를 대신해 수습하려 했지만 그녀의 얕은 지식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다음은 지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모든 심사위원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지금 벽돌을 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서울을 상징할 아이콘을 짓고 계십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건물이 도시와 어떻게 숨쉬고 에너지를 어떻게 자급자족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생태계를 제시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신토 호텔에서 보여준 대담함에 지하방에서 연구했던 지속 가능 기술을 결합한 결정체였다. 진해건설은 비용을 절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완공 후 10년간 발생할 막대한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디자인은 초기 건축비가 5%더 높습니다. 하지만 자체 에너지 생산 시스템과 AI 기반 빌딩 관리 시스템을 통해 5년 안에 그 비용을 회수하고 이후 연간 100억 원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해건설의 설계도에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설계대로라면 강풍시 건물 상층부에서 허용치 이상의 진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하중 계산조차 무시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지? 그것은 그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묵인했던 부분이었다. 한때 그의 아내였던 그녀는 진해건설의 모든 약점을 뼛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H 아키텍처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심사위원단에는 최민준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지연의 발표가 끝나자 가장 먼저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태양그룹은 H 아키텍처의 기술력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그의 한마디는 쐐기였다. 강태호는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요새를 잃었다. 그날 이후 진해건설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스마트 융합타워 수주 실패 소식에 주가는 폭락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H 아키텍처는 마치 유령처럼 진해건설이 노리던 모든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모조리 낚아챘다. 지연은 강태호의 영업 방식, 그의 입찰가 산정 버릇, 그가 의존하는 인맥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진해건설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핵심 인력들이 H 아키텍처로 이직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오수진은 히스테리를 부렸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10년간 이룬 회사가 왜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냐고. 그녀는 모든 것을 지연의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 진해건설은 이미 속부터 썩어 있었다. 강태호와 오수진의 방만한 경영과 횡령으로 재무 상태는 엉망이었고 지연이라는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강태호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이제는 텅 비어버린 한남동 저택에서 지연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가 짓밟았던 여자가 사실은 그를 지탱하던 거인이었다. 그는 회사를 잃는 것보다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성공, 그녀의 아름다움, 그리고 최민준과 권희안 같은 거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H 아키텍처의 사무실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진해건설의 강태호 대표가 개인적인 용무로 통화를 원하십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연은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진해건설 신용 등급 미달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태호는 마침내 그녀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을 밤샌 듯 초췌하고 절박한 모습이었다. 저녁 늦게 퇴근하던 지연이 로비로 들어서자 그가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연아, 제발, 제발 얘기 좀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그에게 붙잡힌 자신의 팔을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천천히 내려다 보았다. 강태호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강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가웠다. 용건?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 버릴게. 오수진. 그 여자도 다 정리할게. 그 여자가 나를 속인 거야. 나는. 속였다고요?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 송곳 같았다.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빼앗을 때도 속아서 한 짓인가요? 나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고 빈털터리로 쫓아낼 때도 그 모든 것을 오수진이라는 여자 혼자 계획했나요? 당신은 그저 순진한 피해자였고요. 그녀의 조용한 질책에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에 젖은 개처럼 비참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CEO가 한 여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미쳤었어. 지연아, 제발, 용서해줘. 회사가 없어도 좋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다시 돌아와 준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그의 눈물 젖은 고백. 그것은 10년 전의 지연이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도 있었을 한마디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가장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랑?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빛나게 해주던 내 역할을 사랑했지.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내 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녀는 무릎 꿇은 그를 지나쳐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이 후회해서 기쁘네요, 강태호 씨. 당신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이 순간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밤들처럼. 안 돼, 지연아, 가지 마. 그가 절규하며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빌딩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와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최민준이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본 듯했지만 무릎 꿇은 강태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위해 우산을 씌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으셨습니다. 한 대표님. 권희안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지연은 강태호를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차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호는 텅 빈 로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완벽하게 파괴했는지 깨달으며 절망의 비명을 삼켰다. 빗속을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의 내부는 완벽하게 고요했다. 와이퍼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최민주는 강태호의 무너진 모습을 백미러로 힐끗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복수를 마친 자의 허탈함이 아닌 다음 단계를 계산하는 전략가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희안 회장님이 당신의 승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복수라는 단어 대신 승리라는 단어를 택했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후회는 시작일 뿐, 심판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강태호의 눈물 어린 애원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도 녹이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장난감이 부서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아이의 칭얼거림에 불과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그의 후회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완벽하고 공정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모든 주요 언론사의 경제면 일면이 H아키텍처, 진해건설, 강태호 대표 형사 고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지연은 권위안의 자본력과 법무팀을 이용해 자신이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조용히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녀는 강태호와 오수진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조작된 서류들을 역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개설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 돈이 결국 오수진의 개인 계좌와 강태호의 비자금 금고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스마트 융합 타워 입찰 당시 진해건설이 제출한 설계도의 구조적 결함을 고의로 은폐하고 오히려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계약서까지 확보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패를 빼앗아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창으로 사용한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진해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들은 앞다투어 자금 회수에 나섰다. 이미 H아키텍처에 밀려 자금난에 시달리던 진해건설은 이 결정타를 버텨낼 힘이 없었다. 강태호는 텅 빈 회장실에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저항 없이 수갑을 찼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그는 그저 지연의 이름을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오수진은 더 교활했다. 그녀는 검찰의 칼날이 조여오자마자 회사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성 자산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 또한 지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권위안의 정보망은 그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놓았다. 명품 가방들로 가득 찬 그녀의 카트 앞에서 이민국 직원들과 수사관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가 발악했지만 그녀의 손목에도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다. 법정에서의 재회는 초라했다. 한때 서울 상류사회를 주름잡던 강태호와 오수진은 이제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벽했다. 오수진은 모든 죄를 강태호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사랑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울부짖었다. 강태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 지연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들의 추악한 공방전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증인석에 섰을 때도 단 한순간의 감정 동요도 없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들을 데이터와 서류로만 증명했다. 피고인 강태호는 제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했고 제 인생을 훔쳤으며 수많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법의 공정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진술은 낮고 단호했다. 판결은 신속했다. 강태호는 징역 12년, 오수진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법정을 끌려나가던 순간 강태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지연아, 한지연,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연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법정 문이 무겁게 닫혔. 몇 달 후 진해건설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기 위한 경매가 열렸다. 텅 비고 삭막한 경매장에는 헐값의 기업에 잔해를 주워 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개발업자들만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지연이 H 아키텍처의 대표 자격으로 당당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진해건설의 본사 건물. 그것은 원래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그녀의 유산이자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진해건설 본사 빌딩, 감정가 800억, 시작합니다. 경매사의 외침과 함께 여러 개의 번호판이 올라갔다.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경쟁자들이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가격은 900억, 1000억을 넘어섰다. 마침내 강태호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삼진건설만이 남아 지연과 경쟁했다. 1100억, 삼진건설 대표가 외쳤다. 1150억. 지연이 차분하게 번호판을 들었다. 1200억. 삼진건설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 건물을 차지해 강태호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경매장이 술렁였다. 그때 지연이 다시 번호판을 들었다. 1300억.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삼진건설 대표가 망설였다. 그 가격은 건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번호판을 내려놓았다. 1300억. 더 없으십니까? 1300억. 낙찰. H 아키텍처. 경매봉이 울렸다. 지연은 자신의 아버지의 건물을 되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매장 뒤편에서 최민준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한 대표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군요.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손은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등한 파트너의 악수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 했다. 며칠 후 지연은 먼지가 쌓인 옛 아버지의 회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강태호의 흔적은 모두 치워졌고 텅 빈 공간에는 오후의 햇살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설계한 스마트 융합타워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최민준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벌써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신가 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건물 어떻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지연은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과거를 기억하는 상징으로 남겨둘 겁니다. 대신 이 도시를 바꿀 겁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곳에는 건축가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양그룹이 가진 기술력과 H 아키텍처의 디자인이 만난다면 우리는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민주는 그녀의 당찬 제안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좋습니다, 한 대표. 당신이 그리는 미래라면 기꺼이 함께하지. 그는 창밖의 도시를 가리켰다. 저 도시가 바로 우리의 다음 캔버스입니다. 지연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과 정부에게 버림받았던 비운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룬 강인한 존재, 한지연이었다.